사회교과서 34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 정치의 사례를 알아봅니다. 민주주의의 뜻과 기본 정신을 알아봅니다. 교과서 34쪽의 장면은 무엇을 하는 장면인가요? 네, 소영인의 가족이 가족회의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은 소영인의 가족처럼 가족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네, 나들이 장소를 정하거나 외식 메뉴를 정할 때 우리는 가족회의를 하고는 합니다. 소영인의 집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제로 가족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를 기르고 싶어요. 강아지랑 산책도 하고 같이 놀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기르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엄마는 반대야. 강아지 밥도 주어야 하고 목욕도 시켜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니?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배설물을 잘 처리하고 밥주기와 목욕시키기는 순번을 정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소영인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렇죠.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제로 가족 간의 의견이 달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찬성하는 사람은 소영이와 소영이의 동생이고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고 놀고 싶기 때문에 찬성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반대하고 계시지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와 강아지 돌보는 일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이나 의견이 달라 갈등을 겪었던 일이 있나요? 예를 들어 가족 간에 나들이를 가고 싶은 장소가 달랐다든지 혹은 모든 친구들과 주제를 정할 때 의견이 달랐다든지 여러분이 생각이나 의견이 서로 달라서 갈등을 겪었던 일을 교과서 34쪽 아래 빈칸에 한번 적어보세요. 교과서 3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인의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제로 가족들 간의 갈등이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 과정이 정치입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인가? 지역에서 도서관을 어디에 지어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일이 생활 속 정치의 한 예입니다. 생활 속 정치의 예를 아래 그림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의 모습입니다. 집안일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제가 신발장을 정리할게요. 이처럼 가정에서 집안일을 분담하는 문제로 가족회의를 하는 것도 정치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학급에서의 모습인데요. 청소당번을 어떻게 정할까요? 모든 별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해요. 학급에서 청소당번을 정하는 문제로 학급회의를 하는 것. 이것도 생활 속 정치입니다. 세 번째, 학교에서의 모습이네요. 우리 학교를 위해 열심히 일할 친구를 투표로 뽑아주세요. 우리 학생들의 요구를 잘하는 친구가 대표로 뽑혔으면 좋겠어. 학교에서 전교 어린이회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전교 임원 선거도 정치에 해당합니다.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요. 이렇게 지역에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민회의를 여는 것, 이것도 정치에 해당이 됩니다. 정치의 뜻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 과정이 정치이다.
교과서 36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생활 속 정치의 사례를 좀 더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6쪽입니다. 생활 속 정치의 사례 찾아보기.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경험한 내용이나 떠오른 생각을 빈칸에 써봅시다. 가정에서 이번 주 가족여행 장소로 어디가 좋을까? 저는 박물관에 가고 싶어요. 가족회의에서 가족여행 장소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일. 이것도 생활 속 정치라고 할 수 있지요. 학급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리를 어떻게 정하고 싶은지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번호 순서대로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급회의에서 우리 반 규칙을 정하는 것, 그리고 급식 먹는 순서, 앉는 자리를 뽑는 방법, 이런 건 모두 생활 속 정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주변에서 있는 정치의 사례를 찾아서 빈칸에 써봅시다. 학교에서는 어떤 정치의 사례가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컴퓨터실을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축제 때 어떤 공연을 할지, 혹은 컴퓨터실 개방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과정도 생활 속의 정치라고 할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지역에서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지역을 청소하기로 결정했어요. 네, 우리가 사는 지역이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의 사례. 예를 들어 지역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있다면 그 환경보호를 위해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생활 속 정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싶다면 신문이나 뉴스를 검색해봐도 좋습니다. 교과서 36쪽에 생활 속 정치의 사례, 가정에서, 학급에서, 학교에서, 지역에서, 각각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의 모습을 찾아서 빈칸에 써주세요. 교과서 37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왕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국가의 일을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신분이나 재산, 성별 등과 관계없이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 예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왕이 혼자서 정치 문제를 결정하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좋지 못할까요? 네, 혼자서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왕이 혼자 나라 전체를 살피고 국가의 모든 일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지요. 만약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국가의 일을 결정한다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좋지 못할까요? 네, 왕이 혼자 결정할 때보다는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할 수 있으니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좋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이 결정한 것을 따르기만 해야 하고요.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좋지 못할까요? 네, 우선 모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좋겠지요. 그리고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함으로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사람들이 모두 모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의견이 너무 많고 다르면 조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럼 생활 속의 민주주의의 예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학생자치회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공동의 문제를 학급 자치회에서 해결합니다. 학교를 위해 꼭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체육관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사진은 주민자치회의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동네에서 발생하는 공동의 문제를 주민자치회에서 해결합니다. 우리 아파트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내어주십시오. 재활용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공간을 늘려주세요.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 사진은 시민공청회의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 공청회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지요? 공청회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된 사람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개된 회의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 모습도 함께 나왔네요. 자,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민주주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38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국가나 다른 사람들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받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도 안 됩니다. 또 신분, 재산, 성별, 인종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 나누었던 왕이나 일부 신분이 높은 몇몇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모습을 상상해 볼까요? 왕이나 일부 신분이 높은 몇몇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의 실천이 가능했을까요? 네, 불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었고 신분에 따라 차별을 받았지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그림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네, 이것은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가고 싶은 곳은 어디나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자유이고요. 책은 누구나 똑같이 일주일에 5권씩만 빌릴 수 있어요. 네, 이것은 평등이지요. 인간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평등까지 이와 같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어떤 영화를 볼지 함께 정한다면 그것 또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활 속의 민주주의 실천 사례를 교과서 38쪽 아래에 작성해 봅시다. 다 작성한 친구는 교과서 3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일까?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할 대표자를 뽑아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게 한다. 국민이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독립된 기관이다. 부정선거가 일어나는지 감시하고 국민에게 선거에 관한 올바른 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한다. 선거를 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표현할까요? 바로 국민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사람이 국민이고 그들을 뽑는 방법이 바로 선거이기 때문이지요. 뽑힌 사람과 뽑은 사람들 모두가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선거의 의미를 떠올리며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일들이 이것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치열한 삶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며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모든 곳들과 모든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중한 가치들을 반영하며 우리가 열망하는 것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의 실수나 오차도 허용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이것은 선거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선거.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대표를 뽑는 선거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학급임원 선거, 전교 어린이회장 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 구청장 선거 등이 있지요. 학교에서의 선거에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선거는 우리 반의 일을 가장 먼저 나서서 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도와줄 친구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친구들과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친구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하고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반장에 어울리겠죠? 친구들이 직접 우리 반을 대표할 친구를 뽑는 반장 선거. 이게 바로 어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선거이기도 합니다. 참참 바로 알리가 알려준 것만 기억한다면 민주주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고 친구들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친구들과의 일을 정할 때는 항상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고 서로 양보할 줄 안다면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 이렇게 친구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민주주의라는 거. 이제 반장 선거는 물론 친구들과 의견 정하는 것까지 민주주의로 해결해보면 어떨까요? 이처럼 대표를 뽑는 선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 또한 모두 생활 속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의 사례를 읽어보고 선거관리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생각해 봅시다. 민수는 올해 학교에서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어 학생 임원 선거 과정을 관리하게 되었다. 사실 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들어본 적도 없어서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만 정직함과 공정함이 필요한 일이라는 말에 도전해보고 싶었다. 민수는 선거 후보들이 정해진 장소에서만 선거운동을 하는지, 선거 포스터는 정해진 크기로 만들었는지, 학교 이곳저곳에 마구잡이식으로 포스터를 붙이지 않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투표를 할 때도 학생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동선도 확인하면서 돕고 마지막 과정이 끝날 때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선거 관리를 해냈다. 많은 학생들의 손으로 뽑은 학생임원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 큰 뿌듯함을 느꼈다. 이처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나는지를 감시하고 국민들에게 선거에 관한 올바른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활동도 하지요. 자, 그럼 선거관리위원이 하는 일을 절차에 따라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고입니다. 선거 일정과 선거관리위원회 명단, 후보자 등록 상황, 당선자 등의 정보에 대해서 공고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후보자 등록입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접수, 후보자 기호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선거운동 관리입니다. 선거 포스터 부착, 후보자 연설회 등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투표, 개표 관리입니다. 투표하고 개표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 또한 선거관리위원이 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 4가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선거입니다. 선거의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평등선거입니다. 누구나 한 사람이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직접선거입니다. 투표는 내가 직접 해야 해요. 마지막은 비밀선거입니다.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어요. 네, 오늘 이렇게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입니다. 자유를 존중하고 평등을 이루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가는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원리이지요. 오늘 학습한 내용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